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영업일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유복자로 태어나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자랐고 남편 잃고 혼자 아들을 낳은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남편 없이 자식 키우기가 쉽지 않은 게 당연한 일이기에 가난하고 힘없던 저희 어머니는 저 때문에 무척 고생을 많이 하셨죠. 몸고생, 마음고생이 일상이라 밤마다 앓으시는 날도 많고 몸에는 늘 파스 냄새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란 저는 언젠가 꼭 어머니에게 호강을 시켜드리고 싶다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를 기다려주지 못하셨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가 있던 어느 날 저 없이 혼자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비보에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만 기다리면 만기 전역을 할 텐데 그 몇 달을 남겨두고 저보다 먼저 떠나신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휴가 한 번 더 나올 걸 하며 소용없는 뒤늦은 후회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며 저는 완전히 천혜고아가 되고 말았죠. 그 후로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학교에 복학하며 일상을 살아갔지만 어머니가 안 계시는 삶은 더 이상 똑같은 일상일 수 없었습니다. 죽지 못해 연명하듯 살기는 하지만 겉으로 웃고 있는 제 속은 사실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으니까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외로움은 점점 더 저를 잡아먹었고 저는 외로움을 술로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밤마다 잠이 들기 어려워 한 잔 두 잔 술을 하다 보니 어느새 집안에는 술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슬픔을 달랜다는 핑계로 매일 술을 끼고 살던 저는 결국 어린 나이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고 말았죠. 잘 다니던 학교를 자꾸 빼먹고 일상이 엉망이 되어가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엉망이 되었고 그런 제 곁에는 몇 안 되는 친구들마저 떠나가고 있었죠. 고아의 주정뱅이를 친구로 두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그때는 차라리 이러다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혼자인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나약하게도 슬픔에 취해 제 스스로를 갉아먹던 저는 결국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직 젊은 저를 염려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알코올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귀찮은 게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아무리 의사라지만 남의 일에 웬 참견인가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원래 중독이라는 게 자신은 심각한지를 잘 모르다 보니 치료가 늦어지는데 저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던 탓에 아마 그 의사 선생님이 아니셨더라면 결국 술로 인생을 마감했을지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덕분에 마지막 기회를 잡게 된 저는 늦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야 내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된 저는 그제서야 거울 속 망가진 제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학 졸업도 하지 못한 20대 중반 청년으로 보기에는 거울 속 제 모습이 길거리 노숙자나 다름없다 싶었거든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저는 정말 굳은 마음으로 술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좋아서 마시기 시작한 것도 아니었기에 술 자체를 멀리하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술이 없으니 외로운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아마 상담 치료가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누군가한테 내 얘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고 외로움이 덜어진다는 걸 느꼈으니 말입니다. 덕분에 저는 무사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후로는 새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술은 입에도 대지 않을 것이고
사람 구실하며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기로 말입니다. 저는 학교에 다시 복학하여 남은 학기 공부를 마치게 되었고 1년 만에 취직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되어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죠. 매일 출근을 한다는 건 저한테 무척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삶으로 안정도 얻었고 나한테 할 일이 주어졌다는 게 제게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죠. 별 볼 일 없는 중소기업 사원이지만 내가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제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별 이유는 되지 않을 텐데 그전에는 왜 그런 작은 의미도 찾지 못해서 술에 의존하며 살았을지. 저는 이미 흘려보낸 청춘을 아쉬워하며 앞으로는 그만큼 더 열심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은 여자 만나서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심도 생겼죠. 그랬던 제가 어느 날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몸살 감기로 개인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거기서 정말 예쁜 간호사 선생님을 보게 되었거든요. 말 안 통하는 노인분에게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나이팅게일 같은 그녀의 모습에 저는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픈 곳도 없이 자꾸 그 병원을 찾았던 저는 얼마 뒤 그녀에게 정식으로 고백을 하며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도 제가 싫지 않았던지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를 하며 1년 뒤에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첫눈에 반해서 결혼까지 속전속결이었지만 제 선택에 절대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경이는 너무나 좋은 여자였고 그런 여자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내는 예전에 저처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성실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모님 역시 일찍 고아된 저를 박대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좋은 분이셨어요. 보잘것없는 제게 따님을 내어주시고 저를 친자식처럼 생각하시며 사랑과 관심을 넘치게 주셨던 분이었죠. 결혼을 하며 혼자 되실 장모님 걱정에 같이 모시고 살 생각도 했었지만 괜히 자식들에게 짐지우기 싫다며 혼자를 자처하셨던 장모님이셨습니다. 그게 더 죄송했던 저는 시간만 나면 시댁에 들러 장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고 장모님과 가까워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정말 친자식이 되진 않겠지만 어머니 떠나보내고 알코올 중독에 빠질 정도로 힘들었던 제 사정을 알고 계시던 장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저를 정말 자식처럼 대우해 주셨습니다. 저는 늘 그게 감사하고 죄송했어요. 천사 같은 아내와 어머니 같은 장모님 덕분에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행복했죠. 결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아닐 텐데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저는 무서울 정도로 행복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움에 지치지 않고 내 가정을 꾸렸으니 앞으로 자식도 낳고 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아내가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제 저녁상을 차려주기 바쁘던 아내가 갑자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지고 제게 숨기는 게 많아지는 듯 했거든요. 결혼할 때 하객도 별로 없던 아내라 갑자기 너무 잦아진 아내의 외출이 이상했는데 그런 아내가 심지어 저 몰래 외출을 하는 거였죠. 제가 늦게 들어올 줄 알았는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집을 비운 일이 여러 번이었거든요. 여보 어디야? 집에 없네? 벌써 왔어? 오늘 늦는다고 안 했어? 일이 일찍 끝났어. 당신은 어딘데? 나 오늘 야간 진료 있어서 늦을 것 같아. 혼자 밥 먹고 있어. 야간 진료가 있다기에 혼자 집에 올 아내 걱정에 병원으로 찾아갔더니 아내 말과 달리 병원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니 그제서야 갑자기 친정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나 엄마랑 같이 있어. 내가 너무 자주 친정 가면 당신이 싫어할까봐 말 못했어. 내가 설마 그런 걸 싫어할 리가 있어?
나도 장모님 걱정돼서 자주 찾아뵈려 하는 거 알잖아. 그런 걸 뭐하러 거짓말을 해. 미안해. 나도 괜히 눈치가 보여서 그랬어. 그럼 내가 거기로 데리러 갈까? 오랜만에 장모님도 뵙고? 아니야. 나 이제 갈 거야. 엄마가 피곤하다고 얼른 가라고 그러시네. 당신 와봤자 헛걸음하니까 그냥 나 혼자 갈게. 처음에는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설마 아내가 다른 거짓말을 할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도 자꾸 의심이 갈 짓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직업상 한 달에 한두 번씩 주기적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집에 혼자 있을 아내가 걱정되어 전화를 하면 바뀐 지 자꾸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죠. 전화가 안 되는 날도 있다 보니 저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바람을 피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지만 그렇다고 외도 증거는 없어 보였어요. 결국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걸 아내도 알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장례식에 다녀온다 하는 겁니다. 사실 나 저번에도 장례식에 다녀왔던 거야. 지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런 거면 그냥 말하면 되지. 왜 굳이 속여? 당신 출장 가서 집에도 없는데 나 혼자 새벽 늦게 다닌다고 하면 걱정해서 일 못할까봐 그랬지. 나 혼자 집에 있을 때도 걱정해서 잠 못 잔다는 사람이 밖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하겠어. 일하러 멀리 간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미안해. 알고 보니 장례식에 다녀왔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워낙 아내 걱정을 하기는 했기에 출장 간 저를 걱정시키기 싫었다는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도 제가 출장을 떠날 때마다 아내가 장례식을 찾는 일들이 잦아지는 겁니다. 저도 영업일 하면서 경조사가 자주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주 장례식을 가는 일은 없었어요. 게다가 왜 하필이면 내가 집에 없을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집사람을 괜히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결국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장례식이라는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보게 했죠.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무슨 장례식이 그렇게 자주 있는지 나도 궁금해서 그러지. 당신 말대로 내가 걱정 많은 거 알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줘. 그냥 영상통화인데 못할 게 뭐야. 아니, 누가 장례식에 조문 와서 영상통화를 해. 그냥 어딘지만 보여달라는 거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결국 저는 조르듯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정말 아내가 장례식장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국화꽃에 영정사진에 조문객들까지 영상으로 확인한 장소는 정말 장례식장이 맞았거든요. 그제서야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다 하며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한동안은 별일 없는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내도 제 눈치를 봐서 그런지 집에도 일찍 들어오는 것 같았고 그토록 잦던 장례식도 더는 가지 않는 듯 했죠. 그럼에도 이상하게 찝찝한 기분에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태산이었지만 영상통화까지 하며 확인을 했던 저는 미안한 마음에 제대로 진실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저도 설마 그 많은 장례식들이 다 거짓말일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매일 환자들을 보고 남들보다 죽음을 가까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간호사인데 그런 사람이 설마 목숨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안 좋은 우연이 겹쳤을 뿐이라 생각하며 아내의 말을 믿어보려 했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는 날들이 지나던 어느 날 저는 또다시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내 일로 몇 달째 출장을 미뤄왔지만 그 출장은 미룰 수가 없었어요. 오랜만에 출장을 가게 된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혹시 내가 없는 사이 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아내가 집을 비우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스스로 의심하지 말자 다짐하면서도 의심병이 도지며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 내가 의처증인가 싶어 자괴감이 들 정도였지만 한번 시작되는 의심은 쉽게 사그러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찜찜한 마음을 품고 출장을 떠나게 된 저는 제 속도 모른 채 웃으며 저를 배웅하는 아내를 보며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제만 아니면 아무런 문제 없이 천사 같은 아내인데 그런 아내를 내가 자꾸 의심한다는 게 스스로 죄스러웠습니다. 설마 며칠 사이에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저는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려서 예상보다 하루 일찍 일정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저녁에 끝나는 바람에 하루 자고 예정대로 다음날 올라갈까 싶기도 했지만 몇 시간이면 집에 돌아갈 수 있는데 굳이 밖에서 자야 하나 싶은 생각에 집으로 가기로 했죠. 순간 아내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집으로 가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마지막 남은 신뢰를 지키고 싶었던 저는 아내에게 미리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함정 수사를 하는 옹졸한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내가 한참 동안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막 저녁을 먹고 났을 정도의 시간인데 왜 전화가 되지 않는 건지 저는 또다시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죠. 아내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던 저는 우선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게 된 저는 깜깜하게 불 꺼진 집안 풍경에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설마 이 시간까지 퇴근을 안 했을 리도 없을 텐데 미리 연락도 없이 어딜 간 건지 저는 저를 또 의심케 만드는 아내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든 아내를 믿어보고 싶어 내 자신을 세뇌시키면서까지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는데 그런 제 노력을 싸그리 무시한 아내에게 결국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죠. 머리끝까지 열이 받은 저는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음성사서음으로 넘어갈 만큼 전화를 걸자 부재중 전화가 거의 100통을 넘어갔고 그제서야 아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어디야? 왜 또 집에 없어? 당신 지금 집이야? 출장 내일까지라며. 그렇게 됐어. 그래서 연락하려고 했더니 당신 전화도 안 받았잖아. 그리고 지금 집에 와서 이제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 당신 왜 아직도 집에 안 와?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 어디 가면 간다고 말이라도 하라고. 오늘은 또 대체 어디 있는 건데?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은 거야? 아니면 내 인내심 테스트라도 해? 내가 대체 당신을 어디까지 참고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나도 그동안 충분히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그걸로도 모자란 거야? 아니면 나랑 다 끝내고 싶다 이거야? 잘 참던 제가 한번 터트리기 시작하니 분노에 섞인 말이 끝도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도 아내가 대답할 수 있는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붙였죠.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한참 화를 낸 저는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디 있냐고 당신! 장례식장이야. 그런데 아내가 이번에도 장례식장이라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평소라면 믿어줄 생각도 있었지만 그날은 이게 또 무슨 좋은 핑계인가 싶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저는 그 말을 당연히 거짓말이라 생각했습니다. 장례식? 이번에는 또 누가 죽었는데? 당신 지인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기나 하나? 당신이 여태 장례식 다녀온 횟수를 생각하면 우리 결혼식 때 불렀던 하객들보다 많은 것 같은데, 아니면 당신이 알고 지내던 환자들은 그렇게 다 죽어나가는 거야? 이번에는 대체 누구인데? 누구길래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도둑고양이처럼 기어나가는데? 당황한 아내의 목소리에
그 말이 당연히 변명일 거라 생각했던 저는 아내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그동안 속에 담아놨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여태 잘 참았는데도 그때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오더군요. 제가 그렇게 화를 낸 건 아마 결혼하고 처음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상처받을 만한 말을 아끼려던 저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내도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잘 알았을 것이고 더 이상의 거짓말과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게 누구 장례식이냐 묻는 제게 아내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장례식이야.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의 주인공이 장모님이라는 이야기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건지 순간 사고가 완전히 정지하더군요. 뭐라고? 누가 돌아가셨다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돌아가셨어. 그게 정말이야?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당신 출장 끝나면 말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경황이 없었어. 아무튼 지금 엄마 장례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장례식장이 어딘데? 그거부터 말을 했어야지. 전화 받고 뭐 한 거야? 우리 엄마 장례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거기 있어. 당신 말대로 우리 헤어지면 당신이랑 우리 엄마 관계도 끝인데 헤어질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뭐해? 당신 올 필요 없어. 미안해. 나는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잖아. 나는 당신이 또 뭔가 숨기는 줄 알고. 그래도 내가 사위인데 당연히 가야지. 화내지 말고 우선 장례식 장소나 말 좀 해봐. 근데 갑자기 장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거지? 당신 이 와중에 또 나 의심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의심 아니야. 그냥 나도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래. 분명 엊그제도 뵙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니까 믿어지지가 않네. 나도 그래. 나도 갑작스럽고 경황 없고 그래서 당신한테 말도 못한 거야. 그럼 엄마 돌아가셨을 때 내 옆에 있지 그랬어. 그래. 미안해 여보. 내가 바로 갈 테니까 주소만 좀 알려줘. 응? 아내는 제가 꺼낸 이혼 이야기에 화가 많이 났는지 장례를 혼자 치른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그동안 장모님께 친자식처럼 사랑을 받았던 저로서는 아내와 이혼을 한 상황이라도 그 장례식은 꼭 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정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거라는 확신도 없었고 사실이라 한들 믿고 싶지도 않았지만 우선은 제 눈으로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다 싶었죠.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사정사정을 하며 아내를 구슬려서야 겨우 장례식장 주소를 받게 되었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을 정신도 없이 장례식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출발을 하고 한참 지나서야 제가 장례식에 필요한 검은 정장을 챙기지 않았다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한시라도 빨리 장례식장으로 향해야 했던 저는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죠. 그래도 다행인지 아내가 알려준 주소지가 한두 시간 거리 안에 있던 가까운 곳이라 저는 최대한 빨리 그곳에 도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에 가까워질수록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였죠. 보통 장례식은 대학병원 부설이라 도심 근처에 있기 마련인데 그곳은 이상하게도 장례식장만 덜렁 있는 건지 가까워질수록 도시에서 벗어난 외딴 곳이더라고요. 순간 왜 이런 외딴 곳에 장례식장이 있을까 싶었지만 당시에는 장모님의 사망에 초점이 가 있었기에 생각을 깊게 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것과 달리 막상 도착한 곳은 향냄새가 풀풀 나는 장례식장이 맞아 보였죠. 다들 어두컴컴한 옷들을 입고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영안실과 장례식 단상들을 보니 내가 틀린 곳에 도착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름표를 찾아 장모님의 장례식 장소를 찾아낸 저는
정말로 그곳에 놓여있는 장모님의 영정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병풍 앞에 놓여진 장모님의 영정을 본 저는 그제서야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죠. 오는 와중에도 차라리 거짓말이기를 바라며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저는 뒤늦게 몰려온 충격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자리를 지켜야 할 아내는 어디 가고 아무도 없이 비어있나 싶었지만 슬픔에 휩싸였던 저는 아무도 없이 텅 비어진 장례식장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장모님,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던 탓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그전까지는 저도 나름 아들 같은 사위라 생각했는데 막상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나 후회만 들었습니다. 제게 장모님은 남다른 의미셨습니다. 그저 아내의 어머니, 제 장모님이 아니라 저한테는 진짜 가족이셨어요.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셨고 사위를 자식처럼 여겨주시며 저를 아들처럼 대우해주셨던 분이셨죠. 그런데 그런 장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저는 이 슬픔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시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친아들처럼 생각하신다고, 엄마처럼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라고 한번 불러보기도 전에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서 아버지 어머니 다 데려가시고 이제는 장모님마저 뺏어가십니까? 왜 항상 후회는 늦어서야 되는 건지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서 자식도리를 다하지 못해 가슴에 맺혔던 제 한은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혹시나 이럴까봐 모시고 같이 살고 싶었던 건데 말이에요. 그때는 저도 아직 챙겨드릴 날이 많을 줄만 알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장모님이 싫으시다고 하셔도 제가 고집을 피워 모시고 살 것을 그랬습니다. 그랬더라면 후회가 덜했을지 저는 들을 사람도 없는 넋두리를 한참 내뱉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장모님 임종도 지키지 못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장모님을 뵙고 싶다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병풍이 흔들리며 그 뒤에서 장모님이 걸어 나오시는 게 아니겠나요? 이미 눈물로 얼굴이 흠뻑 젖어있던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도 제가 헛것을 보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뵙게 해달라는 소원을 이런 식으로 들어주시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눈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제 귀에 들리는 장모님의 목소리에 저는 주저앉아있던 몸을 벌떡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서방, 그리 울지 말게. 나 살아있네. 장모님? 진짜 장모님이세요? 아이고, 혹시 꿈인가요? 아니야, 나 정말 살아있네, 김서방. 이것 봐, 온기가 남아있지 않나? 아니,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래요? 살아 돌아오신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집사람은 대체 어디 간 거예요? 예? 너무 혼란스럽던 저는 장모님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고 한숨을 깊게 내신 장모님께서는 한참 만에야 제게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서방, 사실 이거 다 민경이가 꾸민 짓이네. 내가 통조하면 안 되는 건데 부모가 뭔지 내가 딸 부탁에 넘어가 버렸어. 장모님은 이 모든 게 아내가 꾸민 일이라며 제게 사죄를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던 저는 장모님의 설명을 듣고 충격을 받았죠. 김서방, 내가 진짜 자네한테는 면목이 없네. 민경이 걔가 시켜도
이런 짓까지 통제하면 안 되는 건데. 나는 이렇게라도 하면 그년이 정신이라도 차릴까 싶어서 그랬던 건데. 병풍 뒤에 숨어서 자네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자니 내가 자네한테 이런 짓을 했다가는 천벌을 받겠구나 싶은 거야. 자네가 나를 그리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팔이 안으로 굽었지. 그렇다고 자네 나쁘게 하려고 그런 건 정말 아니야. 제발 용서해주게.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집사람이 뭘 꾸몄는데요?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하신 거예요? 역시 집사람이 저한테 숨기는 게 있었던 거죠? 뭐예요? 저 몰래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민경이 걔가 지금 도박에 완전히 빠져버렸어. 여기도 사실 도박장이야. 내가 진작 말렸어야 하는데 내가 말린다고 듣지도 않고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려서 말을 해도 통하지를 않아. 내가 자네한테 다 말하고 손 씻으라고 그렇게 달랬는데 이번 한 번이 마지막이라면서 나한테 이런 짓까지 시키지 뭔가. 아휴, 이 자식이 웬수지 웬수야. 도박이요? 민경이가 저 몰래 도박을 했다고요? 그럴 리가요. 그 사람이 무슨 도박을 해요? 남들 다치는 화투도 못 치는데. 그거야 나도 모르지. 근데 내가 봤을 때 걔 지금 제정신 아니야. 본전 찾아야 한다고 눈이 뒤집어져서는 남편한테 거짓말했다고 지 엄마더러 병풍 뒤에 숨어있으라 그러지 않나. 이미 탄탄히 빠져서 지 애미까지 죽은 사람 만드는 거 아니야. 나도 말려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도 자네한테 진작 알렸어야 하는데 내가 자식 잘못 키운 죄했다 싶어서 말을 못하다가 이제야 말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네, 김서방. 아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장모님의 말에 저는 어리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나 몰래 바람을 피거나 누구를 만난다고만 생각했지 설마 도박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원래 제 아내는 인형 뽑기도 돈 아깝다고 하지 않고 화투는커녕 남들 다 아는 카드놀이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무슨 도박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믿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죽었다던 장모님이 살아 일어나셨는데 제가 이제 와서 못 믿을 얘기가 있을까요? 그런 저를 보신 장모님은 직접 보여주시겠다며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놈의 도박한다고 들어가 있는 거야. 나도 부모로서 내 딸 치부 드러내기가 창피하고 무서워서 숨기려고 했는데 자네도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찌 계속 모른 척 할 수 있겠나.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자네가 직접 보고 이혼을 하던 요절을 내던 알아서 하게. 나도 더 이상 자식 같은 사위 속이는 짓은 못하겠네.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후회를 하시는 장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영안실까지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안실 문을 열자 제 눈앞에 경악할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죠. 겉으로 영안실이라 적힌 그곳은 다름 아닌 도박장이었습니다. 아무리 새벽 늦은 장례식장이라 하지만 유난히 사람이 없는 게 이상하다 싶었더니 그 안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곳은 애초에 남들 눈을 피해 장례식장으로 꾸민 도박장이었어요. 밖에서 문이 열리는 줄도 모르고 저마다 도박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니 다들 눈이 반쯤 돌아있는 듯 무서울 지경이었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 아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 그건 더한 공포였습니다. 겨우 진정을 하며 아내의 모습을 찾던 저는 구석에서 열심히 도박에 집중하고 있는 아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뒤까지 다가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카드를 붙잡고 있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큰 충격과 그보다 더한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은 평생 모르고 살 것만 같았던 천사 같은 내 아내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다니
심지어 그걸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저를 너무나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실망보다는 제 스스로에게 실망이 더 컸습니다. 남편이 되어서 아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바람을 피는 줄만 의심하며 너무 늦게 상황을 깨달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마 아내에게 화를 낼 수도 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민경아, 당신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왔어? 차마 제가 이곳으로 올 줄은 몰랐는지 놀란 눈을 한 아내가 제 옆에 서 계신 장모님을 보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정신 차리고 나를 따라 나설 거라 생각했던 저의 기대와 달리 아내는 저를 보고도 그 자리에서 꼼짝을 하지 않았어요. 여보, 미안한데 조금만 기다려봐. 나 곧 딸 거거든? 내가 돈 따서 자기 호강시켜줄게. 그러니까 엄마랑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 저는 설마 아내가 그런 와중에 계속 도박판에 남아있겠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원금을 찾아야 한다며 끝까지 카드를 쥐고 놓지 않았고 저와 장모님은 뒷전으로 둔 채 도박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도박 중독자의 눈을 보게 되었죠. 그건 말도 통하지 않고 정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중독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거울 속에서 보았던 제 모습과 무척이나 닮아 있었죠.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저는 그런 아내를 어떻게든 자리에서 끌어내려 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만하고 빨리 나와. 나 이거 따야 돼. 내가 여기 들인 돈이 얼만데 여기서 그만두라는 거야? 당신도 나 못 말려. 나 꼭 돈 따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주고 당신한테 당당해질 거야. 나 이 돈 꼭 있어야 한다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이런다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져? 이런 불법 도박을 하는 자체가 범죄인데 어떻게 우리더러 그런 짓을 두고 보라고 할 수 있어? 당신 이거 중독이야. 이런 돈 따온다고 우리가 좋아하겠어? 당신 빨리 못 일어나? 아내를 힘으로 끌어내는 와중에도 아내는 다시 돌아가서 판돈을 따야 한다 난리였습니다. 여보, 차 돌려 얼른. 나 지금 가서 다시 해야 해. 조금만 버티면 내가 딸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포기를 해? 나 진짜 그 돈 필요해. 여보, 제발. 아내를 차에 태워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도 아내는 돈을 되찾아야 한다며 안달을 했고 운전하는 저를 위험하게 방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집으로 데려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진 저는 결국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뒷좌석에 아내를 꼼짝 못하게 묶어둔 채 잠시 내려 장모님과 따로 아내의 거취에 대해 상의를 하게 되었고 결론이 난 저희는 그 길로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장모님도 보셨다시피 저 사람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저한테 다 들키고도 판돈 생각하는 거 보면 이거 중독 심각한 겁니다. 원래 옛날부터 도박 중독은 손목 자르지 않는 이상 못 고친다 그랬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병원에서 치료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도 병원 치료로 좋아지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고 집사람 병원에 두고 저희도 편하지 않겠지만 지금 저 사람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쓰럽다고 그냥 방치하다가는 진짜 큰일 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가요, 장모님. 그래, 자네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반대할 생각 없네. 사실 나도 그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지만 나 혼자서는 방법이 없더라고. 입원을 시키려면 보호자 2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그때는 내가 자네한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못했어. 안 그래도 내가 알아봐둔 병원이 있으니 글로 가게. 내가 전에 전화했을 때는 전화만 하면 바로 입원도 가능하다 그랬어. 나도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네 말 뜻 뭔지 알겠네. 자식 새끼 병원에 가둘 게 안타까워서
늦장 피우다가 감옥에 보내느니 차라리 병원에 집어넣는 게 낫겠지. 나는 완전히 자네 편이니까 그렇게 하게. 그렇게 아내를 병원에 보내기로 작정한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자. 대체 어쩌다가 도박에 손대게 된 거야? 당신이 뭐가 부족하다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 잘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일만 남았는데 그런 당신이 도박을 할 일이 뭐가 있어? 원래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았잖아. 설마 돈이 필요했던 거야? 이제 와서 거짓말은 더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봐. 대체 왜 그런 거야? 호소하듯 묻는 저의 물음에 한참 동안 제 시선을 피하던 아내는 자신을 꼭 붙잡은 제 손을 바라보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죠. 간호사인 줄 알았던 아내가 사실은 간호조무사였고 심지어 저 몰래 결혼 전 가진 빚까지 있었던 사실을 말이에요. 그런 걸 속이고 저와 결혼을 했던 아내는 제가 알아차리기 전에 빚을 정리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는 조무사 월급으로는 빚을 갚기는커녕 생활을 하기도 어려웠고 결국 방법을 찾다 못해 도박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운을 쫓아 가볍게 시작했지만 돈을 따고 잃다 보니 점점 원금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서서히 중독이 되었던 듯 했습니다. 울면서 제게 사실을 얘기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대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건지 저는 아내를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나한테 말을 했으면 됐잖아. 간호조무사인 게 뭐라고 그걸 속였어. 그리고 빚이야 다들 있을 수 있는 거지.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당신은 내가 그렇게 못 믿었어? 미안해, 여보.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무서웠어.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나도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당당할 수 없는 내 처지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렸어. 그런 말을 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씁쓸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라고 하면 내가 자기를 싫어할 줄 알았다니. 아내 눈에는 내가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건지 실망감이 들더군요. 하긴 아내더러 나이팅게일 같이 예쁘다 칭찬을 했으니 어쩌면 정말 제 잘못이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라도 결혼까지 하고 부부가 된 이상 숨기는 건 없어야 했을 텐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나를 오롯이 믿지 못한 아내에게 저는 무슨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아내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이혼을 고민할 만큼 충격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과 장모님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우선 사람은 살리고 봐야겠다 싶었던 저는 예정대로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보험도 되지 않는 치료에 당장 계약금처럼 지불해야 하는 병원비가 상당했지만 그것도 제가 모두 내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왜 그렇게까지 하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아내와 헤어진 상태였더라도 아내를 도왔을 겁니다. 비단 아내뿐 아니라 장모님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제가 무슨 마음으로 입원을 시키는 건지 눈물 참으며 지켜보고 계시는 장모님은 무슨 심정이실지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입원을 하고 싶지 않다며 버티려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안 할게. 정신 차릴게. 내가 왜 입원을 해야 해? 여기 싫어. 나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집에 가자. 어? 나라고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하지만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잖아.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지. 그건 누구보다 당신이 제일 잘할 거 아니야. 당신도
지금 그냥 아픈 것뿐이야. 혼자 힘으로는 못 견딘다고. 그러니까 적절한 치료 받자. 그래야 우리 다 살 수 있어. 그럼 나 치료받으면 화 풀 거야? 당신 설마 나랑 헤어질 거 아니지? 내가 거짓말한 건 정말 잘못했어. 근데 나도 정말 힘들었어. 당신 말대로 나 아픈 거라며. 그럼 치료 받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제발 이혼하자고 하지 마. 그래. 우선 당신이 치료받고 정신 차리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그때까지는 이혼 얘기 안 하고 기다릴 테니까 대신 당신도 확실히 완치 판정 받을 때까지 치료받아. 그게 아니면 나도 그때는 더 이해 못 해줘.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나머지는 당신이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솔직히 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당장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말에 결국 치료를 받기로 했고 저와 장모님은 아내를 병원에 둔 채 착잡한 마음으로 돌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행히도 아내는 불평 없이 치료를 잘 받게 되었고 반년 만에 입원 치료를 끝내고 통원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진전이 좋아요. 가족분들이 늦기 전에 잘 데려오시기도 했고 환자분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퇴원하셔도 되겠어요. 대신 당분간 관련된 자극을 피하시고 앞으로는 다른 곳에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년 만에 아내를 데려나오며 저는 다시 생생한 아내의 눈빛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반년간도 매주 면회를 가며 아내를 만났지만 병원에 있던 아내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중독과 싸운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일지 누구보다 이해하는 저로서는 아내가 스스로를 이겨내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결과를 보이며 병원을 퇴원하게 된 아내는 그 후 새로운 목표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조언처럼 건전한 생활을 하며 제게 했던 거짓말을 만회하기 위해 병원 일을 하면서 밤에 야간대학의 간호학과를 다니기로 했죠. 병원에 있는 동안 이미 합격 통지까지 받아낸 아내는 그 결심을 보여주듯 그 후로 정말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아내가 갚지 못해 제가 대신 갚았던 돈을 매달 제게 분납으로 돌려주고 있고요. 애초에 먹고 살기 위해 지었던 빚이라 갚을 필요 없다는데도 그렇게 하겠다는 아내를 보면 아내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동안 혼자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었던 것을 보면 저는 그런 아내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좋은 환경에서 기회를 얻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고 집안이 넉넉했다면 대학에 진학해서 간호사의 꿈을 진작 이뤘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홀어머니와 살며 당장 돈을 벌기 급급했던 상황이었고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 남편인 제게도 솔직하지 못했겠죠. 한때 힘든 일을 겪었던 저도 그 마음을 모르지 않기에 저는 결국 마지막으로 아내를 이해하고 믿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에 저는 끝까지 아내를 믿고 싶어요. 아마 저와 장모님이 계신 한 아내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럼 저희 부부가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응원을 부탁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